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체면상 더는 못 버티겠어요.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차갑게 내밀어진 하얀 봉투. 도윤은 열어보지 않아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았다. 정말 이게 서아의 뜻인가요? 봉투 속에는 이혼 서류가 있었다. 그날 도윤은 결국 사인했다. 하지만 며칠 뒤 도윤을 무시하며 쫓아냈던 전 장모 문영숙이 그의 앞에서 무릎 꿇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불과 며칠 만에 왜 이렇게 판이 뒤집힌 걸까? 그 답을 알고 싶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누르면 놀랍게도 가정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죠.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서아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도윤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34살, 결혼 3년 차. 하지만 아직도 이 집에서는 어색한 존재였습니다. 간단히 세면을 마치고 부엌에서 토스트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했습니다. 장모 문영숙이 공장 냄새 난다며 싫어하는 것을 알기에 가능한 한 조용히 움직였죠. 현관에서 안전화를 신고 공장 점퍼를 걸치는 도윤의 모습은 여느 평범한 직장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공장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도윤은 항상 같은 칸,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지나가는 풍경들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자신의 일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아, 오늘도 일찍 왔네. 성실하긴 해.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김 과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50대 초반의 김 과장은 도윤을 아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과장님도 일찍 오셨네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전 내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단조로운 작업이지만 도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동료들보다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신기해. 대학도 나오고 머리도 좋은데 왜 이런 데서 일하는 거야?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죠. 사정이 있어서요. 그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실 도윤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정확한 답을 할 수도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다행히 동료들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도윤은 급히 샤워를 마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오늘은 아내 서아의 생일이었거든요. 지하철역 근처 꽃집에 들러 빨간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작은 케이크 가게에서 딸기 케이크 하나를 골랐죠. 비싸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도윤은 정성을 다해 선택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왔어요라고 인사했지만 거실에서 들려온 것은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소파에는 장모 문영숙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아내 서아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또 그 공장 냄새를 풍기고 들어오는군요. 문영숙의 첫마디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과 케이크를 거실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아 생일이라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생일 선물이라고요? 문영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장에서 받는 그 몇 푼 안 되는 월급으로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서아가 그런 싸구려 선물로 기뻐할 것 같아요? 도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동안 이런 모욕과 무시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서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아무리 바라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문영숙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서아 아버지가 변호사였다는 걸 잊었나요?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런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문영숙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산로펌 대표 변호사의 딸이 공장 직원과 결혼해서 이런 초라한 생활을 하고 있다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순간 도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혈관이 불끈 솟아올랐죠. 하지만 곧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주먹에서 힘을 뺐습니다. 참자, 끝까지 견디자.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아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영숙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신분이 바뀌나요? 공장 직원은 공장 직원일 뿐이에요. 서아야, 엄마 말 잘 생각해봐라.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니? 내 친구들은 다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문영숙은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이제 거실에는 도윤과 서아만 남았습니다. 도윤이 아내를 바라봤지만 서아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죠. 서아야.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오늘 생일인데. 미안해, 도윤아. 서아가 일어나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쉬자. 피곤해. 케이크도 꽃도 쳐다보지 않은 채 서아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윤은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케이크와 꽃다발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작은 촛불이 혼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꺼져가는 촛불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죠. 처음 서아를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에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점점 차가워져 가는 일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도윤은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등을 돌린 채 말입니다. 도윤은 침대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난 도윤은 서아와 장모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김치와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렸죠. 하지만 문영숙은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만든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문영숙의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아침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영숙의 시선과 말들은 더욱 거세졌죠. 서아야, 이런 생활이 정말 행복하니? 내 친구 민정이는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 아파트도 샀다더라. 혜진이는 대기업 임원과 결혼해서 해외여행도 자주 다닌다고 하고. 그런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서아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도윤과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죠. 저녁 식사 시간에도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문영숙이 갑자기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서아 고모부, 고모가 오신다. 다들 모여서 식사하자. 도윤은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고모부 이정호는 대학 교수였고 고모 서미숙은 한때 유명했던 성악가였습니다. 둘 다 문영숙과 마찬가지로 도윤을 탐탁지 않게 여겼죠. 도윤 씨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나요? 이정호가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척했지만 속내는 뻔했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윤이 담담히 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정성만 추구해서 문제예요. 도전 정신이 없다니까요. 서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죠. 식사 도중 대화는 점점 도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학력, 출신, 장래성. 모든 것이 도윤을 향한 은근한 공격이었죠. 서아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로는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들 텐데요. 그 순간 문영숙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죠.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입니다. 체면상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영숙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당장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봉투에서 이혼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미 작성된 서류였죠. 도윤의 서명만 남겨둔 채 말입니다. 서아야. 도윤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도 동의한 거예요. 문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없잖아요. 서로 다른 세상 사람들이니까. 고모와 고모부도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정해진 상황이었죠. 도윤은 이혼 서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는 순간이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도윤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정말 이게 서아의 뜻인가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죠.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말입니다. 마치 지난 3년의 시간을 정리하듯이요. 서명을 마치고 도윤은 고개를 들어 문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죠. 언젠가는 오늘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만 판단하신 걸 말이에요. 도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후회라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문영숙이 비웃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도윤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판단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죠. 도윤은 마지막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내를, 아니, 이제는 전 아내가 될 사람을 말이죠. 행복하세요, 서아 씨. 그렇게 도윤은 집을 나왔습니다. 3년간 살았던 집을, 3년간 사랑했던 사람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도윤의 걸음에는 이상하게도 무거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느껴졌죠.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선 도윤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정리했죠. 사실 이 순간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이사무였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윤 도련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나이든 남성의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사무님, 안녕하세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3년 만에 듣는 반가움이 묻어 있었죠. 회장님께서 언제 돌아오시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사무님, 오늘 이혼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오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성그룹 본사 건물이었죠. 63층짜리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윤 도련님.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이사무가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이사무는 30년 넘게 대성그룹을 지켜온 충신이었죠. 최상층인 63층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70대 후반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성그룹 창업주이자 도윤의 외할아버지인 박중호 회장이었죠. 3년 만이구나, 도윤아. 박중호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오랜만입니다. 도윤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박중호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3년간 공장에서 일하면서 무시당하고 모욕받는 게 쉬웠을 리 없었을 텐데.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필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바랐던 거다. 박중호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CEO가 되려면 밑바닥부터 알아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사실 도윤은 대성그룹 창업주의 외손자였습니다. 어머니 박미경은 박중호 회장의 외동딸이었죠. 하지만 도윤이 3살 때 일어난 화재 사고에서 도윤을 구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도 그 충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도윤을 직접 키웠죠. 하지만 왜 3년간 정체를 숨기고 지내라고 하신 건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CEO가 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 박중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 공장에서, 시장에서, 현장에서 뛰어다녔다. 그래야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어. 더 중요한 건 박중호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기르는 거였다. 3년간 겪은 일들로 인해 너는 이제 사람의 진면목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됐을 거다. 도윤은 지난 3년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문영숙의 차가운 시선, 서아의 침묵, 그리고 수많은 모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외할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판단하는지, 겉모습에 얼마나 쉽게 속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박중호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할 때가 됐다. 이사무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도윤 도련님의 복귀 계획서입니다. 우선 전략기획실 전무로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전무요? 도윤이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차장이나 부장급부터 시작하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3년간의 현장 경험을 인정한 것이다. 박중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게 될 거다. 특히 법무자문사 선정권이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어. 도윤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법무자문사 선정이요? 그렇다. 우리 그룹의 법무자문을 맡을 로펌을 새로 선정해야 한다. 여러 곳에서 제안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태산 로펌도 있어. 태산 로펌.
도윤의 전 장모 문영숙이 운영하는 바로 그 로펌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건 공정하게 진행될 거다.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실력과 조건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박중호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외할아버지. 저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부터 도윤은 대성그룹 전략기획실 전무로 출근했습니다. 3년간 입었던 공장 작업복 대신 정장을 차려입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전무님, 법무자문사 선정 관련 자료입니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로펌의 제안서가 들어있었죠. 태산 로펌의 제안서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태산 로펌의 자료를 마지막에 펼쳤습니다. 문영숙의 이름이 대표로 적혀 있었죠. 3년간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자신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간의 시간이 만들어낸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말이죠. 하지만 도윤의 마음에는 복수나 원망 같은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공정한 원칙만이 있을 뿐이었죠. 화요일 오전 대성그룹 본사 42층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법무자문사 선정을 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었거든요. 도윤은 평가위원장 자리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첫 번째 발표사인 김앤장 로펌이 도착했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확인했죠.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발표가 시작됐죠. 도윤은 집중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습니다. 각 로펌의 강점과 약점을 꼼꼼히 메모했죠. 두 번째, 세 번째 로펌의 발표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모두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감정적 판단은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 기준으로만 평가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은 태산 로펌입니다. 김 과장이 안내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죠. 평소와 똑같은 표정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죠. 바로 문영숙이었습니다. 뒤따라 태산 로펌의 변호사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문영숙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면서도 평가위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장 자리에 앉은 사람을 보는 순간 문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죠. 박도윤? 문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이 착각했다고 생각했죠. 공장에서 일하던 전 사위가 이런 자리에 있을 리 없다고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산로펌 대표 변호사 문영숙입니다. 문영숙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성그룹 전략기획실 전무 박도윤입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 순간 문영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전무라고요? 대성그룹의 전무라고요? 3년 동안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공장 사위가 말입니다. 전무님? 문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태산로펌 변호사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도윤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문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설마 제 전 사위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아, 아닙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문영숙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렇습니까? 그럼 발표 시작하시죠. 도윤의 목소리는 완전히 업무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죠. 문영숙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은 해야 했습니다. 저희 태산 로펌은 문영숙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확신이 부족했죠. 자꾸만 도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도윤은 태산 로펌의 발표를 들으며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다른 로펌들과 똑같이 객관적으로 평가했죠. 감정은 완전히 배제한 채 말입니다. 저희는 지난 20년간 기업 법무 분야에서 문영숙이 계속 설명했지만 중간중간 말이 끊어졌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실례지만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시겠습니까? 도윤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문영숙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문영숙이 급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는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죠. 태산 로펌의 변호사들도 당황했습니다. 평소 완벽주의였던 문영숙 대표가 이렇게 실수를 연발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전문적인 질문들을 던졌죠. 법무자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문영숙은 대답을 준비했지만 도윤의 날카로운 시선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것은 평소라면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시간을 드릴 테니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문영숙에게는 더 큰 압박으로 느껴졌죠. 결국 문영숙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평소에 날카롭고 자신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문영숙은 급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억지로 인사를 하며 회의실을 나가려 했죠. 문 대표님. 도윤이 불렀습니다. 문영숙의 발걸음이 멈췄죠. 혹시 따로 할 말씀이 있으시면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도윤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전략기획실 63층입니다. 문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박도윤, 대성그룹 전략기획실 전무.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죠. 문영숙이 나간 후 다른 평가위원들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전무님, 태산로펌 대표와 아시는 사이인가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는데요. 아닙니다. 도윤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처음 뵙는 분입니다. 아마 긴장해서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그토록 무시했던 문영숙이 이제는 자신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문영숙은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공장에서 일하던 사위가 대성그룹의 전무라니.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문영숙은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하지만 아팠죠. 현실이었습니다. 그제야 문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법무자문사 선정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각 로펌의 평가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김 과장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전무님, 어제 태산 로펌 문 대표가 몇 번 전화했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까? 도윤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오전 10시 평가위원회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도윤은 각 로펌의 점수표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전문성, 경험, 비용 효율성,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품질까지 모든 항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설명했죠. 1순위는 광화문 로펌입니다. 전문성과 경험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순위는 세종 로펌, 3순위는 율촌 로펌입니다. 태산 로펌은 어떻습니까? 한 평가위원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태산 로펌은 아쉽게도 기준점에 미달했습니다. 회의실에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태산 로펌은 나름 업계에서 인정받는 로펌이었거든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평가위원이 질문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도윤이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도윤의 평가는 완전히 공정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태산 로펌의 과거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한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실적도 고려했습니다. 도윤이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태산 로펌의 숨겨진 문제들을 하나씩 지적했습니다. 이중계약서 작성, 고객 정보 유출 사건, 그리고 변호사 윤리 위반 사례까지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평가위원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은밀하게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도윤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법무를 맡기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과장이 급하게 들어와 도윤에게 메모를 건넸죠. 전무님, 긴급 상황입니다. 도윤은 메모를 읽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산 로펌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이 언론에 폭로됐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잠시만요. 도윤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 태산 로펌 관련 기사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태산 로펌, 대기업 계약서, 이중 작성 의혹 문영숙 변호사, 고객 기만 행위로 검찰 수사 받을 듯. 평가위원들도 각자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이런 상황에서는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산 로펌과의 협력은 전면 중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평가위원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태산 로펌은 협력사 명단에서도 제외하겠습니다. 도윤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향후 어떤 프로젝트에서도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산 로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직원들이 급하게 뉴스를 확인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죠.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문영숙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중계약서 건이 언론에 폭로됐습니다. 문영숙은 이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누가 이런 걸 흘렸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성그룹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무자문사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문영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죠. 끝났다. 정말 끝났어. 오후가 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연쇄적으로 태산로펌과의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포스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그룹에서도 협력 중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연달아 들려오는 나쁜 소식들에 문영숙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대표님,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거든요. 한편 서아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이 발표됐는데 서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서아가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야. 태산로펌과 연관된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상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니의 회사 문제가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저녁 시간 언론사들이 태산로펌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문영숙은 건물 뒤쪽 출입구로 나와야 했죠.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이중 계약서 작성 사실이 맞습니까? 고객들을 기만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문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입니다. 정확한 조사 후에 해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문영숙은 결국 뒤돌아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문영숙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도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아. 문영숙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자.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사무실로 오십시오. 다음 날 오후 3시, 문영숙은 대성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63층 높이의 빌딩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굴욕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비에서 방문증을 받을 때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산로펌이요? 어제 뉴스에 나온 그 회사 맞나요? 문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63층에 도착했을 때 문영숙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높은 곳에 올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위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안녕하십니까? 비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전무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윤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고 세련된 사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서재,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이 문영숙을 압도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도윤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엄이 느껴졌죠. 문영숙은 소파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다 주고 나간 후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렸습니다. 문영숙은 찻잔을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마실 수도 없었죠.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문영숙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도윤아. 문영숙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전무님.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이런 분이신 줄은. 무엇을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당신의 정체를. 대성그룹 전무라는 걸 말이에요. 문영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말 평범한 공장 직원이었다면 그런 대우가 정당했다는 말씀인가요? 문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말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무시하신 것은 제가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지난 3년의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문영숙이 희망을 품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오직 원칙과 공정함으로만 일합니다. 도윤이 문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산로펌이 협력사에서 제외된 것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 결과입니다. 문영숙은 절망했습니다. 그럼 정말 아무 방법도 없는 건가요? 이중계약서 작성, 고객정보 유출, 변호사 윤리 위반. 도윤이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대기업도 태산로펌과 일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다 과거 일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문영숙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약속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죠. 도윤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도윤이 문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소식입니다. 검찰에서 태산로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도윤의 말에 문영숙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아 씨의 회사에서도 구조조정이 확정됐다고 하는군요. 문영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아까지. 왜 서아까지? 태산로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를 잃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문영숙은 절망에 빠져 흐느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서아만은 지켜주세요. 저는 서아 씨의 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관련이 있다 해도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문영숙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일어나십시오. 도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문영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울며 애원했죠.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공장 사위가 사실은 이 회사의 주인이었다니.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겠어요. 지금 깨달으신 건 다행입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늦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정말 아무 방법도 없나요? 문영숙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화한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아주 먼 미래의 일이 될 겁니다. 문영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뿌린 씨앗이니 제가 거둬야겠죠. 도윤은 문영숙을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인격을 보십시오. 그리고 누구든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3년간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문영숙이 나간 후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서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태산 로펌은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사직서를 내고 떠났고 문영숙은 홀로 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산 로펌의 몰락은 법조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한때 업계에서 인정받던 로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문영숙은 검찰 수사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영숙 변호사,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문영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었거든요. 검찰청을 나온 문영숙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자격 정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문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한편 서아도 실직 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해봐도 태산 로펌과의 연관성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죠. 죄송합니다. 다른 적합한 지원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면접관들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서아는 작은 카페에 앉아 구인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죠. 그때 우연히 도윤이 그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안녕. 서아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예의는 지켰습니다. 안녕. 도윤도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어떻게 지내? 그냥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서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잘 지내지? 응, 그냥 지내고 있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같이 할까? 서아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와 앉았죠. 힘들지?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서아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고.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도윤아. 서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말 몰랐어. 내가 대성그룹 전무라는 걸 말야. 나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도윤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서아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 지위나 돈이 아니라 그냥 박도윤이라는 사람을 말야.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네. 그래.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덕분에 많은 걸 배웠으니까. 미안해. 서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더 용감했다면, 엄마에게 맞섰다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이미 만났어. 도윤이 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다시 한번
서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할 말은 없어.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어. 그 저녁 문영숙은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살던 넓은 아파트는 이미 팔려나갔고 지금은 이런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죠. 문영숙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서아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죠. 행복해하는 신부와 신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 서아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문영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으니 문영숙은 도윤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죠. 하지만 공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아에게서 온 전화였죠. 엄마, 괜찮아? 서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지내고 있어. 문영숙이 힘없이 답했습니다. 도윤이를 만났어.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문영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던 별다른 말은 안 했어. 다만, 서아가 망설였습니다. 다만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하더라. 문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그 애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먼저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안 될까? 서아가 제안했습니다. 이미 사과했어. 하지만 소용없었어. 문영숙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문영숙은 용기를 내어 대성그룹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로비에서 막혔죠. 죄송합니다. 전무님께서는 면회를 거절하신다고 하네요. 경비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문영숙은 로비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도윤이 나타날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도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영숙은 도윤을 기다렸죠. 마침내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아. 문영숙이 뛰어가며 불렀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문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왜 오셨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문영숙이 애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 같은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내가 바보였어.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할 때도 지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달라진 건 지위뿐이에요. 알고 있어. 이제 알겠어. 문영숙이 울먹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야. 늦었어요.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니? 문영숙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무너졌어요. 문영숙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죠.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도윤은 그런 문영숙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는 것도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올바르게 대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문영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울었죠. 3년간 무시했던 사위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큰 그릇의 인물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대성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박중호 회장이 후계자로서의 역량을 인정한 결과였죠. 승진 발표가 있던 날 도윤은 전 직원이 모인 대강당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부회장직을 맡게 된 박도윤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말했죠. 앞으로 우리 대성그룹은 사람을 평가할 때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과 인격으로만 판단할 것입니다. 도윤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3년간 현장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높은 자리에 앉아 지시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고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당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현장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죠. 우리는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부회장님의 경영 철학이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도윤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배웠죠. 한편 문영숙은 작은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후 법무사 자격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과거 화려했던 사무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문 선생님, 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동네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영숙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과거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점심시간 문영숙은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도윤의 부회장 승진 소식이었죠. 대성그룹 박도윤 신임 부회장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파격적인 인사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면에는 당당하게 연설하는 도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문영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문영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서하는 작은 회계 사무소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죠. 동료들도 서하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서하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무소 소장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서하가 밝게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하도 뉴스를 보았습니다. 도윤의 승진 소식이었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우연히 문영숙을 마주쳤습니다. 동네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였죠. 문영숙은 퇴근하는 길이었고 도윤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영숙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도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부회장 승진 축하드려요. 문영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윤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문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살고 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문영숙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변화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문영숙이 희망을 품으며 물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어요. 도윤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뉘우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문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해줘서.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세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보고 살아가세요. 도윤이 떠난 후 문영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대성그룹은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도윤의 경영 철학이 실제로 성과를 거두고 있었던 것이죠.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회사, 출신을 묻지 않는 공정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인재들이 대성그룹에 지원했습니다. 도윤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간의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도윤은 처음 서아와 만났던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추억을 되돌아보기 위해서였죠. 그곳에서 우연히 서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 서아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 도윤도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서아가 물었습니다. 응, 바쁘지만 보람 있게 지내고 있어. 도윤이 답했습니다. 너도 잘 지내는 것 같네. 응, 이제 좀 안정됐어. 서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원망이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도윤은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문영숙도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정성껏 도와주었죠. 과거의 교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모든 사람을 존중할 것,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도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